2년 후에 세후 목표 수익률을 300에서 500% 정도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인구수는 20만 이상 도시,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좋다. 오늘 책은 바로 나는 1000만 원으로 아파트 산다입니다. 저는 저자님 얼굴이 지금 보이지만 이제 화면에서는 이제 모자이크 처리가 돼서 나가고 있을 텐데 이 저자님께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에 보면 좀 약간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책이 나는 1000만 원 아파트 산다인데 일단 요것만 질문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질문 바로 시작할게요.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여전히 있다는 건가요? 네, 아직 여전히 전국에는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이라면 혹시 어느 정도 지역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전국에 저는 보통 20만 이상 도시들을 주로 위주로 보는데요. 뭐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정말 전국에 아직도 제가 책에도 실어드렸지만 많은 도시들에 1000만 원 이하로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이제 상황별 투자 전략부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유 주택 수에 따라서 사실 투자 전략이 좀 다르잖아요. 결국에 뭐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무주택자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무주택자인데 만약에 투자금 아니면 보유 자금에 조금 여유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부동산을 정말 열심히 공부할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 타이밍을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저는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려요. 서울 수도권이면 특히 더 그렇고 지방의 광역시 이상 도시들이면 타이밍을 계산하기보다는 지금 빨리 실거주의 안정성을 찾는 게 우선적인 것 같고 이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아마 많은 분들이 본인이 이제 보유주택을 가지시는데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시거나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은 좀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투자금이 조금 부족하시다 그러면 저는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는 전략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만약에 갭 투자라는 뜻인 건가요? 갭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분양권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은 있지만 내가 꼭 살 집에 모든 자금을 투여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는 집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면서 더 좋은 지역에 이제 그거를 갭으로 사두거나 아니면 다른 분양권으로 사둔거나 하는 방법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분리하는 전략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1주택자는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전략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일시적 2주택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있거든요. 이 전략이 좋은 점은 뭐냐면 세금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현재 시점에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갈아타는 전략이 가장 우수한 전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다만 문제점은 뭐냐면 제가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조금 더 큰 평형으로 갈아탔을 때 내 실거주 만족도는 올라갈 수 있고 내 보유 주택의 이제 금액이 올라가면서 뭔가 내가 돈을 많이 번 것 같은 기분은 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하는 데 나아지는 거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현금 흐름이 나아지진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다주택 전략으로 간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가는 다주택 전략들은 2년에서 4년 사이에 이제 매도를 하는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2년에서 4년 사이에 계속 현금 흐름이 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목표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결국에 조금 더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시적 2주택 갈아타는 전략보다는 다주택으로 가는 전략이 결국에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다주택에 있신 분들은? 다주택자들은 고민이 조금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부세 이슈도 있고 그리고 취득세 이슈도 있고 양도세 이슈도 있으니까 고민이 되실 텐데 여러 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일단 먼저 종부세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종부세에 좀 부담이 되신다 그러면 명의를 공동명의로 분산하시거나 아니면 자녀에게 증여를 먼저 하신다거나 하는 전략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 명의가 만약에 꽉 차셨다, 가구당 명의가 꽉 차셨다 그러면 아직도 저는 법인 투자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플러스 법인으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시는 방법도 있고 만약에 주택으로만 갖고 가는 게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 저는 오피스텔, 업무용 오피스텔이나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너무 이제 규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피스텔도 아파트로 너무 많이 뜨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거용 오피스텔하고 업무용 오피스텔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그냥 주택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세금 측면에서. 그래서 만약에 주택이 아닌 비주택으로 하실 때는 이 오피스텔이 업무용으로 쓰이는지
주거용으로 쓰이는지를 좀 자세히 분석을 하시고 공부하신 다음에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거, 이 실투자금, 네. 부동산 투자할 때 얼마나 필요한 거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갭 투자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지식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갭 투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의 기본 이제 원리는 내가 산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매매 금액이 2억이고 전세 금액이 1억 9천이면 내 돈은 1,000만 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맨 처음에는 계약금인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프로세스를 좀 알려드리면 일단 2억의 집을 매수할 때 계약금 10%인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계약금을 먼저 입금을 하고 나서 제가 만약에 전세를 맞춘다라고 하면 그리고 전세를 맞춰가지고 1억 9천에 만약에 전세를 맞췄어요. 그러면 저는 매도인한테 일단 2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전세를 맞춘 다음에 그 전세금을 다시 매도인한테 드립니다. 그쵸. 그런데 1억 9천만 원을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2억에 매수를 했으니까 1억 8천만 드리면 되고 그럼 1억 9천의 전세금 중에 1,000만 원은 다시 저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다시 1,0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총 저의 투자금은 1,000만 원이 되는 이게 이제 갭 투자인데 딱 이만큼만 있으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대 비용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투자를 많이 하시니까 공시가 1억 이하 주택 중에 거의 가장 높은 가격대가 1억 8천 정도거든요. 1억 8천짜리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1억 8천짜리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매수 복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전세 복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취등록세랑 법무사비, 기타 비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요. 1억 8천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4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 주택이 인테리어가 필요한 집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수리 비용이 들어가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타 비용을 한 400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 금액, 갭 가격 플러스 기타 비용 한 400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실투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유주택 투자에 따른 이제 투자 전략 얘기해 주셨으면 투자금에 따른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될까요? 네, 이게 제가 섹션을 1,0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천만 원에서 1억, 그 다음에 1억 이상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 일단 1,000만 원 이하에는 선택지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많지 않겠죠. 네, 부동산에서는 사실 지방 갭 투자 말고는 현재는 되게 어렵고요. 1,000만 원 이하로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방으로 내려가더라도 중소도시의 1급지는 조금 어렵고 2, 3급지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1급지에 투자하는 게 아니면 2, 3급지에는 정말 좋은 아파트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공부가 필요하고. 그래서 소액이라고 해서 이 정도 돈은 잃어도 돼 이게 아니라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게 1,000만 원 이하의 투자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00만 원 이하는 선택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방 2, 3급지에 좋은 똘똘한 아이를 갭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투자금이 5천만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거보다 조금 더 똘똘한 아이를 투자할 수 있어요. 지방에서도 1급지 정도는 5천만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데들이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럼 갭 투자를 하실 거면 지방의 똘똘한 아이 1급지를 갭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만약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리면 이 채널이 그래도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저는 경매 쪽에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경매가 왜 1,000만 원 이하로 어렵냐면 일단 입찰보증금이라는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입찰보증금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5천만 원 이하 정도가 된다면 아마 서울 수도권에서도 빌라 정도는 살 수가 있어요. 경매의 장점은 일단 살 때부터 싸게 사는 거기 때문에 경매를 좀 깊이 공부를 한다면 경매 쪽으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리를 하면 지방 갭 투자 중에 1급지 똘똘한 아이거나 아니면 경매 쪽으로 깊이 공부를 해보시는 방향이 5천만 원 이하에서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1억이 있다면 선택지가 좀 많아져요. 광역시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1억 이하니까 지방에서는 웬만한 좋은 물건을 다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1차부터 7차 필터링을 다 거쳐서 가장 좋은 아이를 1억 이내에서 똘똘 뭉쳐서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조금 불안하다 싶으시면 지역을 두 개로 나눠서 한 5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하시는 방법. 그리고
5천만 원 이하로는 요즘에는 지방 분양권이 조금 힘든데 네. 1억 이하면은 지방 분양권 투자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양권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네. 지방에 그리고 초기 재개발에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이상이 있으면 사실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고 리스크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1억 이상이 있는데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네. 상급지로 갈아타시는 방법 그리고 상급지로 바로 갈아타지 만약에 못한다면 먼저 갭으로 매수를 해놓고 나중에 내가 돈을 모아서 그 지역에 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억 이상이 있으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들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쵸, 그쵸. 선택의 문제인데 제가 만약에 1억 이상이 있고 조금 지금 공부하기가 힘든 상황이거나 네. 아니면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면 저는 누구나 봐도 인정하는 상급지에 먼저 매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내가 나중에 돈을 모아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내가 눈이 조금 덜 좋아도 네, 맞습니다. 금액이 낮을수록 내 눈이 좋지 않으면 굉장한 리스크가 맞아요. 발생할 수 있는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들면 김작가 TV 채널이 사실 젊은 분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 훨씬 많아요. 그래요? 깜짝 놀랐는데 아, 진짜요? 저도 몰랐는데 네네. 재테크 채널에서 가장 연령대가 높은 채널인 줄 알아요. 아, 진짜요? 시청자 몰랐어요. 왜냐면 전 당연히 이제 네네. 20, 30, 40이 많이 보시지 않나요? 네네. 아, 40, 50이, 50이 특히 많이 보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아. 다른 경쟁 채널들에 비해서 높다고 하시길래 저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직접 말해주셔가지고. 아, 그렇구나. 자, 네. 그러면 어쨌든 네.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그 전에 이걸로 얼마 벌 수 있는지 네. 대충 좀 알아야지 네, 동기부여 네. 되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펌프질 한번 해주세요. 일단 제 목표 수익률을 좀 공개를 하면 네네. 저는 항상 투자를 할 때 2년 후에 세후 목표 수익률을 300에서 500% 정도를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네. 이거를 아까 제가 이제 공시가 1억 이하인 그 1.8억 주택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1.8억, 그러니까 1억 8천짜리 주택을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네. 저는 2년 뒤에 최소 2억 2천에는 팔아야 300% 수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2억 2천에서 2억 4천 정도에는 매수할 수 있는 집을 공부해가지고 매수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매수 타이밍은 2년에서 4년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2년 뒤에 매도할 것을 예측을 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물론 이거보다 안 나오는 주택들에 투자해도 괜찮긴 한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충분히 300에서 500%는 가지고 갈 수 있다. 근데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정말 한 번에 1년에 뭐 몇 억씩 벌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특히 부동산 시내에서.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조급해지고 맞아. 이게 겨우 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2,000만 원, 3,000만 원 버는 게 과연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까라는 생각을 분명 하실 텐데 하죠. 저는 투자는 평생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해 나가면 결국에 이기는 사람은 꾸준히 수익률을 올리는 사람이 이긴다.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수익률도 연수익률이 2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분이 대단하신 건 매년 그렇게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몇 억을 버는 투자보다는 꾸준히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다시 너무 공감 가는 게 사실 우리 인생이랑 비슷한 건데 이제 사실 재테크에서만 인터뷰 채널이 이제 몇 개 있는 거지만 인터뷰 채널로 치면 굉장히 많은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저보다 구독자가 많은 채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되게 아마득하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5만일 때 뭐 20만, 40만, 60만 도저히 못 따라잡을 것 같은. 내가 부동산으로 뭐 지금 몇천 버는데 남들은 몇 억씩 벌고 있으면 도저히 못 따라잡을 것 같은. 근데 내가 꾸준히 해나가 보면 내가 어느 순간 그 분들보다 훨씬 많아.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내가 계속 해 나간다면 올 수 있다. 진짜 내가 꾸준히 해 나가는 만큼 그 사람들은 꾸준히 안 할 수도 있고 뭔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마음을 좀 가지고 천천히 좀 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줄 7차 필터링 단계. 자, 요 7단계만 거치면 저평가된 아파트가 보인다. 자, 뭔가요? 이게 좀 핵심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제 책에서도 핵심 내용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1차부터 7차 필터링 과정만 제대로 거치면 앞으로 얼마를 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잃지 않는 투자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7차 필터링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필터링은 인구 세대수로 필터링을 하는 거예요. 인구 세대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서울 수도권 투자는 아니고 지방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일단 기본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방으로 눈을 돌린 이유가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각 지방마다 다 사이클이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를 저도 깨달았어요. 들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서울 수도권 그리고 지방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서울 수도권이 오르면 지방은 떨어지고 뭐 지방이 오르면 서울 수도권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지방에서도 수많은 도시들이 있는데 그 도시들이 다 다르게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르게 움직이는 사이클만 분석을 할 수 있다면 내가 계속해서 오르는 지역에만 투자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분석한 게 이 7차 필터링 과정이고 네. 그 첫 번째가 인구 세대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인구 세대수는 네. 예전에는 제가 50만 이상 도시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50만 이상 도시들이 안정성이 있긴 한데 요즘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50만 이상 도시들은 3급지까지 다 너무 많이 올라서 기본적으로 20만 이상 도시면 투자할 만하다. 기본 수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 기본 수요라는 건 뭐냐면 인구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확 들어가면 기본 수요가 없으면 그 지역이 확 올랐다가 갑자기 빠지거든요. 그런데 20만 정도 이상이 되는 도시들은 네. 어느 정도 기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투자자들이 갔다가 빠지더라도 실수요자들이 붙으면서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구수는 20만 이상 도시, 그 다음에 여기에 플러스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좋다. 보통은 인구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쵸, 뭐 예를 들면 서산이라든지 네. 아니면 원주라든지 이런 데들은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고 기업도 탄탄하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도시들이니까 그런 도시들이 좋다. 그런데 만약 1차 필터링에서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인구수가 좀 작다. 그래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구수는 줄어들더라도 세대수가 늘어나는 지역이면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것도 20만 기준인 거죠? 세대수는 꼭 20만이 아니고요. 세대수는 뭐 몇 세대 이상으로 구분 지을 필요는 없는데 세대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부동산 지인 사이트를 통해서 네. 조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아까 원주 얘기를 했으니까 네. 강원도 원주라는 곳을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인구 세대수가 이렇게 나오고 인구수가 변화 추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34만 4천에서 34만 9천, 35만 이렇게 인구수가 늘어나고 있는 도시인 게 보이잖아요.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 인구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는 좋은 도시를 뜻하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인구수가 늘어나면 보통 세대수도 같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세대수가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를 보면 되는데 일단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그 도시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구수는 감소하는데 세대수는 늘어나는 지역들이 아직도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경북의 구미라는 도시를 보면 구미, 공단도 많이 빠져나오고. 네, 그래서 이제 인구수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원래 42만 2천까지 갔던 인구가 지금 41만 3천까지 빠졌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세대수는 이렇게 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수가 는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가구 단위가 세대 단위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쵸. 일단 집을 매수하는 단위가 세대거든요. 네. 그래서 인구가 빠지더라도 세대수가 아직까지 늘고 있다면 아직까지는 그 지역은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뭐 10년 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하는 지역들은 2년에서 4년 정도를 보고 들어가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2년에서 4년 동안 인구수 때문에 가격이 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이유가 이제 2차 필터링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인구수보다는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어쨌든 인구수와 세대수가 좀 증가하는 쪽에 보자.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가 이제 제일 중요한 수요와 공급인데요.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식보다 부동산을 좋아하는 이유는 부동산이 수요와 공급을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볼 때 수요를 생각하는 거는 수요로 보는 거는 미분양 수치,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이 두 개로 수요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을 볼 때는 입주 물량과 인허가 물량 이렇게 두 개로 보거든요. 근데 이 수치들이 다 사이트들에 명확히 나와 있어서 앞으로 2년에서 정확하게는 2년 반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예를 들어서 사이트로 보여드리면 부동산 지인이라는 사이트고 여기 보시면 먼저 여기 혹시 회사는 지인인가요?
아닙니다. 아직 당황했어요. 네. 나이 먹어서. 아닙니다. 일단 여기 수요 입주 탭을 보시면 입주 물량 공급을 먼저 볼 수 있는데요. 아까 강원도 원주를 봤으니까 강원도 원주를 한번 볼게요. 강원도 원주를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강원도 원주에 앞으로 향후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 과거에 공급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가 정확하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초보라고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급 물량이 이렇게 많았을 때는 가격이 빠졌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런데 공급이 이렇게 없을 때는 가격이 오를 확률이 높은 거예요. 물론 공급만 보면 안 되고 수요를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는 게 좋은지까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마이너스 1년에서 마이너스 2년, 그러니까 원주로 따지면 19년, 선선 진입을 한다 그러면 18년 정도에 들어가는 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왜냐하면 이때 18년, 19년에도 20년, 21년 물량을 볼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많은 투자자들이 20년, 21년에 공급 물량이 줄어드니까 이때는 가격이 오를 거야 하고 19년, 18년에 미리 들어가서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 시장에서 가장 좋은 아이를 먼저 선점해 놓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그래서 저 투자자들은 어떻게 먼저 알고 저렇게 저 지역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지? 라고 하는 비밀이 사실은 되게 간단하게 이 입주 물량 데이터에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입주 물량을 보시면 공급을 볼 수 있고 인허가 물량은 사실 다른 사이트에서 인허가 물량을 계산하셔서 보면 되는데 인허가 물량은 완전 정확한 건 아니고 한 4년, 5년 뒤에 물량을 체크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강원도 원주의 인허가 물량이 얼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오진 않고 강원도의 인허가 물량 얼마, 전북의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도의 수치를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 수치라 인허가 물량이 보기 조금 어려우시다면 저는 입주 물량 데이터만 봐도 부동산에서 공급은 충분히 볼 수 있다. 그래서 24년 데이터까지는 거의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입주 물량은 이걸로 보고. 근데 여기서 지금 입주량은 계속 그래프가 모양이 바뀌잖아요. 수요량은 2K에서 왜 계속 일직선이 있는 거예요? 똑같다 생각한다는 뜻인 건가요? 이 평균 수요량이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인구수 곱하기 0.5로 계산을 보통 하는 거예요. 근데 인구수가 조금씩 변하긴 하지만 큰 변화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균 수요성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맞춰 놓는데 이게 수요라는 게 사실 되게 깊숙이 들어가다 보면 되게 복잡해요. 인구로만 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심리에 따라서 살려는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초보 단계라면 깊이 고민하기보다는 이 빨간색 선보다 공급이 많으면 일단 공급이 많다. 이 정도 수준에 있거나 이거보다 공급이 적으면 공급이 적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사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심층적으로 알려면 또 많은 걸 알아야 되겠지만 요것만 이해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문제 없다.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공급 물량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를 볼 때는 미분양을 보시면 돼요. 미분양과 청약 경쟁률인데 청약 경쟁률보다는 저는 미분양 수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강원도 원주를 계속 보고 있었으니까 원주의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2010년도부터는 미분양이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리고 2013년에 조금 늘어났다가 다시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미분양이 감소한다라는 거의 의미를 조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미분양이 감소하는 건 뭐냐면 미분양이 낮다라는 건 일단 사람들이 그 주택을 분양을 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안 받은 이유는 그 주택이 비싸거나 아니면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나 라고 생각해서 미분양이 난 거거든요. 그럼 그때 상황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을 거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미분양이 현재 많다면. 그런데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미분양된 주택을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럼 사람들이 미분양된 주택을 왜 살까요? 오를 거라 생각하니까. 네, 앞으로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심리고 수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는 즉 반대로 말하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미분양이 감소하고 있는 시기에 2010년부터 아마 13, 14까지는 가격이 계속 반대로 이렇게 올라갔을 거예요. 원주는. 그런데 미분양이 터져 있는 특히 2018, 19 이때는 가격이 빠졌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양이 터져 있다는 건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는다라는 얘기고 미분양이 터졌다는 거는 너무 공급이 많았다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18년, 19년에 공급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19년 아마 20년 초에 원주가 많이 올랐는데 그걸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이 미분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분양이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잖아요. 급격하게 이렇게 감소하는 만큼 원주의 가격은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갔던 거예요. 이 시기에. 정확하게. 그리고 현재는 미분양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주의 가격이 빠질 확률은 거의 없는 거고
아까 입주 물량을 봤을 때 22, 23, 24의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원주의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를 예측하는 거는 22, 23, 24의 원주의 미분양이 터질지 안 터질지만 예측하면 사실 원주의 앞으로 2년에서 3년 뒤 모습은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야, 이 설명 가격 이거 보니까 좋네요. 네, 그래프를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사람들 여기 홈페이지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네, 이게 예전에 제가 원래 미분양 관련해서는 램군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거고 예전에 집사라는 사이트에서 자세히 이제 표현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지인이 워낙 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집사 사이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인이나 뭐 아실, 뭐 호갱노노를 보시면 미분양 수치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아주 명쾌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제 매매 전세 지수를 보는 건데요. 매매 전세 지수는 아실 사이트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아실 사이트에 여기 부동산 빅데이터에 가격 변동 탭을 보시면 아까 강원도 원주를 보고 있었으니까 강원도 원주를 볼게요. 그럼 여기 이제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매 지수와 전세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에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게 이제 3차 필터링 과정인데 일단 2차 필터링부터 3차 필터링이 조금 연결되는 과정이니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10년부터 13년 이때까지 급격하게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죠. 매매 지수가 파란색이 매매 지수고 빨간색이 전세 지수인데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오르잖아요. 아까 제가 이렇게 오른 이유를 뭐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때 미분양이 감소하니까. 근데 한번 볼까요? 10년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잖아요. 12년까지. 미분양을 다시 보시면 10년부터 12년까지 미분양이 확 주니까 이때 가격이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 갑자기 지금 이때 2020년 5월, 6월이죠. 이때부터 매매 지수가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전세 지수가 이때 오른 이유도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하니까 정확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미분양과 매매 전세 지수만 보더라도 그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거고 중요한 건 3차 필터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이제 투자자니까 아파트를 살 때, 그러니까 주택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게 싸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가치 대비 싸게 사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싸게 사는 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절대 가격을 싸게 사는 거고 두 번째는 상대적인 가격이 싼 아파트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절대 가격이 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지역마다 사이클이 다 다른데 그 지역이 완전 고점일 때 사는 게 가장 비싸게 사는 거고 가장 사이클이 저점에 있을 때 사는 게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그 절대 가격을 싸게 사는 게 3차 필터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원주라는 지역은 2017년 말에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년 중반 정도 됐을 때 하락을 멈추고 이때부터 다시 상승을 시작하거든요. 그럼 원주가 이때 제일 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타이밍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라면 여기서 그 미래의 원주가 오를지 떨어질지 너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니? 뒷 그래프를 없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너 어떻게 예측할 수 있니? 이렇게 보는데 저는 어떻게 예측하냐면 일단 지금 전세 지수가 먼저 하락을 멈추고 횡보를 시작하고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를 뚫고 이때 내려가잖아요. 2020년 2월에. 그렇죠. 저는 이 타이밍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가 사람 몸으로 따지면 한 무릎 정도 되는 타이밍인데 이때보다 사실 매매 지수는 좀 더 내려가거든요, 보통. 그런데 전세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건 앞으로 그 지역의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근데 전세 지수는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올라가는 그래프죠. 근데 아직도 매매 지수는 뚫고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이 타이밍에 들어가면 저는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고 이 타이밍에 들어갔으면 이 상승분을 지금 다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원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역이 다 그래요. 하락장이 오는 지역들은 보통은 전세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먼저 횡보하고 상승을 하고 그러면 그 뒤에 매매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그 다음에 따라 올라가고 역전을 해버리거든요. 야, 이분 부동산을 주식 차트처럼 설명해 주시네요. 아주 재밌네. 그래서 이것만 제대로 분석을 하더라도 가장 저점, 그 지역이 가장 저점인 시기에 절대 가격이 가장 싼 시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다. 자, 모든 지역이 그렇다 했으니까 검증용으로 다른 지역 한 군데 보면 더 다른 지역을 한 번 더 봐드릴게요.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구미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전혀 다른 지역인 구미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리면 도가 다르죠. 네, 구미도 한번 미분양부터 한번 보면 경북의 구미거든요. 경북 구미. 네. 경북 구미의 미분양이 아까 여기도 이제 10년부터 14년까지 정확히 이렇게 미분양이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 가격은 어떻게 되겠죠? 올라가겠죠. 10년부터 14년 이때까지 정확히 그 날짜까지 정확히 올라가죠. 그 뒤에부터 빠지기 시작하는데 빠진 이유는 미분양이 터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미분양이 많진 않지만 이걸 쏘아 보시고 이게 터진 거고. 네. 그럼 좀 19년부터 19년부터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으니까 네네. 현재 구미의 매매 지수는 다시 정확히 20년 초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때도 역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언제였냐면 그러니까요. 매매 지수가 전세 지수를 뚫고 내려가는 이 시점, 19년 4월, 5월 이 시점이 가장 좋았던 타이밍인 거죠, 구미는. 그 다음에 먼저 전세 지수가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다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매매 지수가 바로 따라서 올라가고 역전해버리는 그래프. 하락장에서는 거의 모든 지역이 다 이런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만 분석하더라도 이 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나오는 거죠.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게 3차 필터링 과정인 거예요. 지금 전세 지수가 지금 횡보를 하다가 좀 올라가는 때 들어가면 되겠네요. 네, 저 때가 제일 안전한 타이밍이에요. 사실 이때는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타이밍인 거고 조금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전세를 먼저 보고 한 요 정도 20년 8월, 9월 이때 들어가도 사실은 상승분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들어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더 쌀 때 아닌가요? 그런데 이거는 지수라는 거여서 지수는 뭐냐면 그 지역의 가격을 평균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가격을 평균하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상급지는 이미 올라가고 있고 많이 올라가 있는데 하급지 아파트들이 아직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균해가지고 지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편에 요때 사는 게 더 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그래서 더 저점이다? 맞습니다. 이때는 이미 1급지는 꿈틀꿈틀하거나 이미 올라가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지역의 실제 임장을 가보시면. 이걸 아시는 분들은 이미 그걸 살려고 하고 있을 테니까. 네, 미리 가니까. 그래서 조금 공격적인 투자자, 많이 좀 벌고 싶은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이때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인 투자자라면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게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야, 이 영상 조회수 잘 나오고 있는데. 감사합니다. 야, 설명이 너무 재밌습니다. 네네. 자, 그럼 네 번째는요? 네 번째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데. 네 번째 제일 중요하구나. 지역 간 비교 평가가 이제 네 번째예요. 네. 제가 아까 3차 필터링에서는 절대 가격을 싸게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4차 필터링은 상대 가격을 싸게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대 가격이 싸다라는 건 지역별로 사이클이 다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가치가 비슷한 지역들은 전국에 있거든요. 그럼 그 전국에서 가치가 비슷한 아이들끼리 배틀을 붙이는 거예요. 수우파처럼. 배틀을 붙여서 그 아파트들끼리 현재 누가 더 싼지 그걸 비교해서 싼 아파트를 고르는 필터링이 4차 필터링인 거죠. 네. 그래서 4차 필터링을 하기까지는 사실 임장도 많이 필요하고 손품도 많이 필요하지만 제가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아는 아파트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항상 제가 예시로 자주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대전의 아파트가 일단 대구의 아파트부터 설명을 해드리면 대구의 이제 지금 대장은 좀 바뀌었지만 제 고향입니다. 대구의 대장 아파트는 예전에는 버머 SK뷰라는 수성구의 아파트가 대장이었거든요. 이제 버머 SK뷰라는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남기고 지울게요. 이렇게 있는데 버머 SK뷰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거랑 가치가 비슷한 아파트가 대전에 크로바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크로바라는 아파트는 가격이 전혀 안 오르다가 갑자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오른 이유가 뭐냐면 가치 대비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크로바라는 아파트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과거에는 가격이 이렇게 똑같았었잖아요. 2009년부터 거의 2014년 정도까지는 가격이 거의 비슷했었는데 오히려 크로바가 조금 높았었는데 갑자기 먼저 이렇게 수성구의 아파트가 먼저 치고 올라가니까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결국엔 따라 붙어서 지금은 같은 그래프에서 만나 있는 거거든요. 같은 가격대에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전국에는 2016, 17년도에 크로바 같은 아파트가 너무나 많이 숨어 있다. 이 크로바가 올라간 이유는 크로바가 있는 주변 서구 둔산동의 입지 가치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크로바가 그 당시에 가격이 눌려 있었기 때문에 가치에 맞춰서 현재 가치를 찾은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전국에 숨어있는 이 16년, 17년도의 크로바 같은 아파트를 찾는 거고 아직도 너무나 많이 이런 아파트들이 숨어 있다. 1,000만 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아파트들을 이런 방식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너무 재밌네요. 자, 또 다섯 번째 뭔가요? 흥미진진합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4차 필터링까지는 어떤 지역이 오를지에 대해서 향후 오를 지역을 분석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4차 필터링까지만 정확히 하면 사실 어떤 아파트를 사도 손해를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2, 3년 동안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금이 적을수록 옥석을 가리는 눈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옥석을 가리는 눈은 그 지역에서 아무 아파트나 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5차 필터링은 그 지역 내에서 어떤 아파트가 좋은지를 필터링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이제 호갱노노 사이트를 많이 보는데
예를 들면 원주 아까 봤었으니까 원주를 한번 예를 들어서 볼게요. 원주에서 우리가 원주를 전혀 모른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주에서는 어떤 동네가 제일 좋을까? 일단 기본적으로 호갱노는 지도 기반이어서 참 보기가 편한데 여기 보시면 동네별로 가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무실동이 4억, 반곡동이 3.7억. 그다음에 비싼 데가 뭐 여기 단계동 2.2억, 그다음에 이쪽 뭐 혁신도시 쪽 가보면 이쪽이 이제 뭐 3.6억 이런 식으로 잡혀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건 뭐냐면 가격이 비싸면 좋은 아파트다. 왜냐하면 가격이 모든 걸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라는 가정을 가지고 시작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무실동, 방곡동 이쪽이 1, 2급지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이거는 내가 실제로 그 지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정인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호갱노노의 분위지도라는 탭이 있거든요. 그럼 분위지도라는 탭을 이렇게 눌러보면 그 지역에서 가격대가 높은 순서부터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를 해줘요. 보라색, 주황색, 노란색, 회색.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그럼 이렇게 보면 아까 무실동이 이쪽이었고 방곡동이 이쪽이었어요. 그럼 보라색이 많을수록 비싼 아파트니까 비싼 지역이니까 아, 이 지역이 제일 좋구나. 원주에서는. 그리고 이 지역이 좋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가격의 흐름은 어떻게 가냐면 가장 비싼 데부터 싼 지역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럼 원주에서도 가격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면 무실동부터 노란색이 많은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그 다음에 회색이 많은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그리고 이쪽이 오르면 이쪽으로 흘러갔다가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게 일단 가격으로 그 지역의 급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급지를 판단한 다음에 가격의 흐름이 어디로 갈지까지 예측하는 단계가 일단 오차 필터링인 거죠. 여기까지 오차 필터링입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네. 제 6차도 궁금해요. 네. 6차 필터링은 이렇게 가격이 높은 동네가 일단 좋은 동네일 확률이 높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럼 정말 그 동네가 좋은 동네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6차 필터링이에요. 그런데 먼저 설명을 해드릴 게 지방에는 사실 서울 수도권에는 제일 중요한 게 직주 근접이거든요. 네. 그렇죠. 직주 근접은 일자리를 얘기하는데 핵심 일자리가 내 집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내 집이 핵심 일자리까지 가는 교통이 잘 뚫려 있거나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지방은 조금 달라요. 지방은 왜냐하면 어디나 차 타고 30분 정도면 다 출퇴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중소도시는 지하철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그렇게 큰 입지 요소는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저는 학군이랑 상권 두 개로 구분을 하거든요. 학군은 학원가랑 선호 중학교가 있는 위치를 봐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상권은 선호 상권이 있고 비선호 상권이 없는 이런 상권을 보거든요. 먼저 학원가를 먼저 보면 그럼 원주에서 이 동네가 제일 좋을 확률이 높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 동네에 학원가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면 되는. 근데 학원가가 호갱노노 탭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학원가가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학원가가 제일 크다라고 좋은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차 필터링을 먼저 하는 이유는 가격이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정말 좋은 동네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단계가 6차 필터링이거든요. 그럼 그 동네에 학원가가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아까 여기 무실동이 1급지 후보였는데 학원가도 형성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아, 여기는 학원가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 좋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장을 가서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반곡동 같은 경우는 학원가가 작잖아요. 없죠. 그러면 학원가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지역은 아니라 다만 입지 요소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필터링이 뭐 상권도 여기가 괜찮은 상권이 있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선호 중학교도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무실동은 점수를 한 번 더 좋은 점수를 받은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 필터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상권도 봐야 되네? 네, 상권도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면 상권은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 원주의 무실동이면 좋은 상권과 나쁜 상권을 구분하면 되거든요. 상권은 또 카카오맵으로 보시네요. 여기도 상권이 나오는데 여기 상권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 전체 모든 상권을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 유흥 상권도 들어가 있고 술집, 뭐 옷집, 그다음에 뭐 병원, 약국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권이 크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 상권 중에서도 내 집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 병원역, 그다음에 뭐 공원, 그다음에 뭐 은행. 마트 이런 것들은 내 집 근처에 있으면 좋잖아요. 이 말하는 양지. 네, 그런 건데 만약에 제 집 근처에 뭐 단란주점, 뭐 안마방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실 멀었으면 좋겠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다 한꺼번에 보이는 거고 그걸 카카오맵을 통해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맵이 조금 보기 편해서 저는 이걸로 보는데 주변 탭에 보시면 병원, 약국이 나오고
전체를 클릭해 보시면 무실동에 이만큼 병원 약국이 있구나. 그리고 여기 공원도 이렇게 있고 뭐 예를 들면 스타벅스도 있고 뭐 다이소도 있고 이러면 좋은 상권이고 여기 은행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마트가 어디 있는지도 검색해 볼 수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필터링을 해나가는 거고 안 좋은 상권이면 이제 모텔촌 이런 것들이 안 좋은데 여기 이제 모텔 같은 게 있는지 그럼 이 근처에 모텔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여긴 더 플러스 점수를 받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필터링을 해나가면서 진짜 이 동네에서 무실동이 1급지가 맞는지 그 다음 동네가 2급지가 맞는지를 순서대로 다 메모를 해놓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임장을 가는 거죠. 여기서는 무실동이 제일 좋아 보이네요. 일단 무실동이랑 방곡동이 원주에서는 1급지 후보고요. 사실 대장아파트는 원주에서는 여기 이제 더샵 센트럴 1, 2, 3, 4단지가 생겨서 이쪽이 대장인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급지와 대장 아파트의 개념은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서 이게 좀 무실동이랑 다른 동이랑 좀 나눠져 있긴 하거든요. 근데 급지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무실동이 가장 좋은 동네이긴 하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7차는 뭔가요? 7차 필터링은 되게 간단한 툴로 내 투자금에 맞는 단지를 찾는 건데 아무리 좋은 지역이고 아무리 좋은 단지여도 내가 투자금이 없으면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호갱노노의 필터링 탭에 보면 보시면 여기 갭 가격이라는 탭이 있어요. 그래서 갭 가격을 보시면 제 투자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5천만 원 이하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5천만 원으로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들이 여기 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6차 필터링까지 다 끝내고 나서 실제로 내 투자금에 들어오는 단지들을 이렇게 다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실주공 3단지에 뭐 15평이 들어온다. 4단지에 33평이 들어온다. 이러면 이 단지들을 다 메모해놓고 좋은 지역부터 하나하나 일일이 임장 가셔가지고 확인하고 진짜 매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7차 필터링인 거죠. 야, 요 7단계만 해도 내가 임장을 엄한 곳에 안 가는 것들 엄청 많이 줄여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건 내 지금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요 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또 부동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좀 많은 설명이 되게 쉬워서 명쾌하고. 네, 감사합니다. 야, 사실 유튜브에 출연을 그렇게 많이 하신 분은 아니라서 살짝 걱정했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고 있습니다.